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물체 운동과 운동 법칙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무원과학 네 부분,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각각 킬러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물리 첫 번째 단원인 시간과 길이의 측정과 표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 별로 어렵지 않았었죠. 실제로 이제 시간에 대한 정의, 시각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위치 혹은 길이에 대한 정의들, 그런 부분들만 좀 눈여겨서 살펴보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앙부일구나 혹은 GPS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다뤄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물체 운동과 운동 법칙부터 물리의 킬러 단원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역학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도 있었고요. 바뀐 후에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고전역학에서 이 물체의 운동과 이 운동 법칙들 중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배워왔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교육과정 개편돼도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배웠었던 부분 중에서 추가된 건 그렇게 없는데요. 도리어 이제 삭제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삭제된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빠져서 고전역학 쪽의 내용 자체의 문제는 좀 더 쉬워지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체 운동과 운동 법칙 부분의 가장 첫 번째인 속력과 속도부터 이제 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3쪽에는 이제 가장 처음으로 속력과 속도의 개념이 나오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과 과학에서 쓰는 표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는 별 의미 없이 두 개가 똑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과학에서는 엄밀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학이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속력과 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어요. 야, 저 자동차 속력 되게 빠르다. 아니면 저 자동차 속도 되게 빠르다. 어차피 두 표현 모두 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기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특별히 구별지어서 쓸 필요는 없는데요.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별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력을 물어볼 때랑 속도를 물어볼 때랑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값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속력과 속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과 변입니다. 이동거리와 변이. 자,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앞에서 길이의 측정과 표준에서 길이의 개념 나왔었죠. 길이 다른 말로 거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철수는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철수. 자, 영희는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영희. 자, 이랬을 때 두 학생은 모두 다 A에서 B까지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일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 철수의 이동거리와 영희의 이동거리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철수는 지금 하얀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이동거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영희는 노란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이동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동거리를 물어본다. 그렇다면은 철수의 이동거리가 영희의 이동거리보다 더 길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변위의 개념이거든요. 변위,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즉,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고요. 이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이 물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고요. 변위는 처음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만을 우리가 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철수가
실제로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의 곡선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이를 물어본다면은 A에서부터 B까지의 직선 거리로 우리가 변이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철수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동거리와 변이의 개념에서 실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 거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철수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지만요. 영희를 볼까요? 영희는 A에서 B까지 직선 움직임을 가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변이 역시 처음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직선거리를 가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영희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서로 같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쓰고 있고요. 물체가 영희처럼 직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총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이동거리는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혹은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쓰죠. 그런 이제 어떤 물리량에서 단순히 크기만을 가지는 스칼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철수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거든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움직인 그 거리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동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변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리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방향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바로 이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를 표현할 때는 방향을 무시하니까 그냥 단순히 크기만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만일 문제에서 변이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방향의 개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 위아래 혹은 오른쪽 왼쪽의 개념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동쪽 서쪽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파트, 공무원과학의 물리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 물체가 곡선 움직임을 가지는 이런 경우는 좀 차치를 하고요. 보통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또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나 아래의 개념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을 동쪽이라고 한다면 뭐 이쪽을 이제 서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어떤 변이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을 할 때 동쪽, 서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학에서는 보통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잡아서 동쪽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동쪽을 플러스의 개념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인 서쪽을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동쪽 방향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서쪽으로 움직인다 혹은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였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때 철수의 움직임처럼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영희처럼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어 이동거리는 존재하는데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A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돌아요. 가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 이럴 때는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이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지거든요. 근데 변이 뭐라고요? 처음에서 나중까지의 직선거리. 그런데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동일해버리면은 이때는 변이 자체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변이가 0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은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 그리고 이동거리는 존재하지만 변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속력과 속도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서로 구별짓지 않고 둘 다 빠르기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왜 다르게 사용하느냐? 계산할 때 사용하는 물리량이 다르거든요. 자, 보시면은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정도.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속시,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많이 사용하던 공식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던 거속시의 속, 그게 바로 속력이에요. 그때는 아직까지 코 올리면서 방향까지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빠르기의 개념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거속시 공식에 따라 속력은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지느냐,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계산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리,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동거리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향 무시하고요. 실제로 움직인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철수와 영희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10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서 앞서 철수의 이동거리가 영희의 이동거리보다 길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철수가 150m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지고 영희가 100m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진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은 둘 다 10초 만에 A에서부터 B까지 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속력에서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할 때 철수의 속력은 10초 동안에 150m를 가니까 15m/s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영희의 속력을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10초 동안에 100m를 가니까 결과적으로 10m/s의 속력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철수의 속력이 영희의 속력보다 더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출발 지점, 도착 지점 동일한데 이동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력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철수랑 영희가 굉장히 빠르네요. 그죠? 초당 15m, 10m씩 가니까. 어찌됐건 인간의 능력을 약간 벗어난 그런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이동거리가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철수랑 영희의 속력은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속도의 개념은요,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는 처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시점까지의 그 시간분의 변위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앞서 변이. 자, 요거죠.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앞서 철수와 영희가 A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B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영희는 직선 움직임을 하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철수와 영희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면은 지금 현재 철수와 영희가 가지는 변이 역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때 철수의 속력이든 아니면은 철수의 속도든 영희의 속도든 두 개 다 모두 10초 동안 변이는 얼마를 가진다? 100m를 가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속도는 둘 다 10m/s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속력과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할 때요, 어떤 공식에서 거리를 쓰느냐 변이를 쓰느냐는 다른데
예를 들어 속력을 표현할 때도 선생님이 V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표현할 때도 V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속력의 단위를 적을 때도 미터 퍼세크를 썼고요. 속도를 쓸 때도 미터 퍼세크의 개념을 썼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제로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특별히 어떤 기호 자체로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속력은 V라고 적어요. 특히 이제 이동 거리의 개념. 여기 속력을 계산할 때 시간과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사실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스칼라량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력도 단순히 스칼라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속력을 그냥 V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도를 계산할 때는 시간은 스칼라량인데 변이가 뭐라고요? 벡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벡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쓰면은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V라고 쓴 다음에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거리는 주로 이제 S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역시 스칼라량이니까 특별한 표현은 안 쓰지만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다 해서 S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화살표로 가지고 속력이냐 속도냐 이렇게 구별짓는 건 없고요. 그냥 단순히 속력의 개념, 속도의 개념을 문제상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 이때는 속력을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속도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기호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단위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르쳐 오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과 쭉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다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정의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알자라는 거죠. 자, 실제로 정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공무원 과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수능 형태의 그런 문제들도 이제 좀 많이 다뤄보게 될 텐데요. 이제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혹은 이제 재수생,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하는 과정 중에서 작년인가요? 갑자기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오던 친구들이 갑자기 한 번에 점수가 확 무너져 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왜 문제의 점수가 이렇게 성적이 확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봤죠.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그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었던 이유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정의 때문이었어요. 보통 이제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 타입보다는 보기를 주어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막 읽어보겠죠. 다음 중에서 뭐가 옳을까? 예를 들어 기역을 읽어봤어요. 틀리거든요. 확실히 틀려. 니은을 읽어봤어요. 애매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디귿을 읽어봤더니 틀려요. 리을을 읽어봤더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 아니면 리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선지 중에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다.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어찌됐건 니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니은이 애매하다 그랬거든요. 정말 애매하다? 그 애매하다라는 기준이 내가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러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고체가 뭔가요? 고체. 아니면 액체가 뭐예요? 기체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의입니다. 고체가 뭐예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의가 있습니까? 고체? 딱딱한 거? 액체? 물 아니에요?
기체, 공기 이런단 말이죠. 아이, 솔직히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구별 못하면 지금 여기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죠. 다시 유치원, 초등학교 뭐 그 정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 정도까지 이렇게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고체, 액체, 기체를 구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고체에 대한 정의예요. 자, 고체 딱딱한 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봐도 아니라는 거 알겠어. 정의는 액체, 물 아닌 거 알겠어. 그 종류잖아요, 종류. 자, 결과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대충은 알겠는데 그 정의를 정확하게 물어보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정의를 언제 배웠느냐?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초등학교 때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아마 지금 제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 맞다, 그거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고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면서 흐르는 성질이 없는 것이 고체입니다. 액체, 모양 일정하지 않아요. 부피 일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술 좋아하거든요. 술의 부피가 막 달라진다? 늘어나면 감사하죠. 줄어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겁니다. 부피 안 변해요, 다행히도. 하지만 흐르는 성질이 있죠. 술잔 쏟으면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기체, 모양과 부피 둘 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흐르는 성질이 있는 것이 기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그 보기 중에서 그런 식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헷갈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에요. 그런데 공식을 외워라?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공식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위입니다. 단위.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다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계산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구과학 파트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식이 나오겠죠. 몇 개나 될까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그 4권의 교재, 물론 오늘 한 권이지만 4권에서 4파트, 4개의 과목에서 공식이 도대체 몇 개나 나올까요? 대충 세보면은요, 80까지? 그 정도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2과목까지 해서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수의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외워? 어느 세월에 다 외우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공식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다 쓰이지도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것.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다 문제 푼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상에서 사용하는 공식들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개? 10개 남짓이에요. 그 10개 남짓 중에서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죠? 자, 그런 공식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단위. 단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공식 외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위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위를 알면은 공식을 압니다. 문제에서 공식을 안 보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단위 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말은 내가 몰라도 내가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단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차피 속력 속도를 공식을 못 외우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차치를 하고요. 뒤쪽에 가서 다른 물리량 할 때 어떻게 단위로 가지고 공식을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단위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프 A입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물리 파트에서는 문제 중에 뻥 조금 못해가지고 문제 한 문제당 그래프 하나씩이 꼭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래프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나오겠죠. 특히나 킬러 파트인 역학 부분에서는 그래프의 중요성이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랑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프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래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순간부터는 과학의 난이도가 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가 너무 어려워, 그래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래프 많이 나오는 과목은 수학이랑 과학이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을 봐도 물리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X방향 혹은 플러스 Y방향으로 가면은 그 값이 커집니다. 그런데 과학은 안 그래요. 과학은
X축과 Y축에 어떤 물리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해석하는 방식 달라지죠. 또한 꼭 플러스 X방향 혹은 플러스 Y방향을 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물리량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나오면은 항상 X축, Y축에 무슨 물리량 적혀 있는지부터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 그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지 위, 아래로 갈수록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는지 그런 것들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금 이 과학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관련된 거,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공식을 왜 이렇게 써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아도 단위 계속 생각하세요.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꼭 적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프, 계속해서 그래프 이 자식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속력, 속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속력과 속도를 하기 위해서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동거리는 그냥 단순히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변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방향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속력은 단순히 빠르기만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속도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표현하자? 방향까지 같이 표현하자.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보시면 철수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1초당 10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 속력은 하면 그냥 10m/s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속도는? 하고 물어보면은 동쪽으로 10m/s 혹은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얘가 뭐예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0m/s의 속도를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왼쪽으로 똑같이 1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속력은 10m/s. 하지만 속도를 물어본다면은 10m/s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준을 오른쪽, 동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속도는 마이너스 10m/s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과학에서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보다는 방향성의 개념이 있다는 거, 그걸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저런 식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본다면 같습니다. 크기만 물어보니까요. 하지만 속도는? 하고 물어보면 달라요. 왜? 하나는 플러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니까요.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속도를 물어보는 건지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페이지 13쪽으로 돌아오셔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속도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를 모두 배웠어요. 문제에서 속력 물어볼 때도 있을 거고 속도를 물어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무원 과학의 물리 파트에서는요, 예를 들어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곡선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내용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직선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등속 직선 운동 아니면 뭐 등가속도 운동, 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한쪽 방향으로 일정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방향만 딱 잡아주면은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직선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력이나 속도나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속력과 속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13쪽의 아래에 보시면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 형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의 개념이고요. Y축은 속도의 개념입니다. 속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면은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동일하잖아요. 방향만 나중에 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속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을 따져보자. 아니면은 평균 속도, 순간 속도를 따져보자. 어차피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여기는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위치의 개념이네요. 자, 위치. 자, 그러면은 위치라고 봐도 되고 변이라고 봐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따가 속력, 속도에 대한 그래프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시간에 따라 어떤 사물이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위치를 딱딱딱딱딱 찍을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딱 찍었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혹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자, 요 지점을 A, 요 지점을 B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A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TA,
그리고 B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TB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A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를 SA, 그 다음에 B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SB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의 개념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이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평균. 중간에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 위치가 변화되는 것. 한 번은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토탈, 그리고 아니면은 변이의 개념으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계산해보자 이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A에서 B 장소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그렇다면은 시간은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주면 되니까 TB에서 마이너스 TA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거리의 토탈을 볼까요? 아니면 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요만큼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죠? SB에서 SA를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따지자면요, 우리가 기존의 속력, 속도의 개념의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은 다 평균 속력 아니면 평균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분모항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 X축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분자항에 들어가는 값은 Y축의 변화량이죠. 자,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 X축이 시간, Y축이 위치 혹은 변이에 관련된 그래프인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평균 속력 혹은 속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로 계산한다는 것은 곧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도 우리가 평균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라고 계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평균 속력이다 혹은 평균 속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속력 혹은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평균 속력 아니면 평균 속도예요. 자, 근데 우리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순간 속력 아니면 순간 속도입니다. 자, 우리 속력, 속도 모두 V는 T분의 S로 쓰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시간을 0에 수렴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수학으로 따진다면은 극한입니다. 리밋. 오케이? 리밋.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0에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짧은 순간에 위치의 변화량을 따지는 게 순간 속력 아니면 순간 속도거든요. 그런데 아우씨, 뭐 저거 어떻게 알고? 자, 보통 과학을 이제 가리키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가끔 친구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공무원 과학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기 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또 재수 준비하는 친구들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과학은 아니고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막 수학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막 선생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것 좀 질문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이 도망다닙니다. 무섭거든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수업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또 괴롭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본의 아니게 도망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야 뭐 과학을 질문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교무실에서 멀뚱멀뚱 이렇게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학 선생님 막 질문하려고 왔다가 수학 선생님 안 계시면은 두리번 거리다 저랑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씩하고 웃으면서 와가지고 이게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내가 이걸 왜 굳이 풀어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선생님 과학 가르치니까 수학도 할 줄 알잖아요.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너네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수학은 절대 못 푼다. 나한테 묻지 마라. 그리고 과학이랑 수학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 이야기할 때 이거 리밋 나왔거든요, 극한. 그죠? 그런데 저런 것까지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과학과 수학은 전혀 상관없어요.
과학과 수학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과학, 우리가 지금 공무원 과학 하는 동안에 수많은 공식들 나올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계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즉 사칙 연산만 잘할 줄 알면은 계산 다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돼요. 도리어 제가 생각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요즘은 계산기로 쓰니까. 우리가 특별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은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된다니까요. 자, 앞서 순간속력, 순간속도 아주 극도로 짧은 순간이라고 그랬죠. 저 극한 써가지고 하느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프 분석입니다. 그래프 분석. 무슨 이야기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곧 뭐다? 속력이다. 그랬을 때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계산하는 게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순간 속력이나 혹은 순간 속도는 한 지점을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로 계산되는 것이 바로 순간 속력 혹은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래프에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굳이 저런 공식 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좀 의심이 되죠. 그러면은 접선을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접선 그려서 순간 속력 계산해봐라, 순간 속도 계산해봐라 이러면은 10명의 학생 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접선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값들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인즉슨 그런 문제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내겠죠. 그럼 어떻게 냈느냐? 자, 두 개 보여주고 A와 B 중에서 누가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가 빨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대충 그려도 B의 기울기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B의 순간 속도가 더 빠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 안 해요. A 얼마야? B 얼마야? 안 해. 그런데 정말 가끔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아예 문제에서 접선을 그려줘요. 접선 딱 그려주니까 그 접선이 딱딱 접하는 어느 지점 찾아가지고 X축, Y축 변화량 따져가지고 기울기 계산하면은 풀립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알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과학은 수학 아닙니다. 산수예요. 사칙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은 다 해요. 나눗셈이잖아. 나눗셈 빼기 그죠? 된다고요. 알겠죠? 접선 그리는 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대략 그려서 비교 자체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면 접선이 나오니까 그걸로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순간 속력 아니면 순간 속도라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면은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페이지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쪽에 보시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속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4쪽이고요. 자, 상대 속도입니다. 자,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 배웠었죠. 이때 어떤 관측자가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속도를 바로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즉 관측자가 느끼는 빠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쟤 되게 빠르다 혹은 느리다 라고 느끼는 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상대 속도, 바로 속도의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 말인즉슨 이 관측자는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느낀다? 방향까지 느낀다.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속도에서는요, 관측자가 사실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항상 관측자는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는 그런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도 내 스스로는 정지해 있고 남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아니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물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물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도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유일무이한 유아독존인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속도는 이런 식으로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이면서 관측자 스스로는 항상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속도거든요. 자, 공식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상대 속도는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뺨으로써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개념은 속도 개념입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밑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두 자동차 A, B가 지금 현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A라고 하는 자동차는 지금 오른쪽으로 6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8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 자동차에 타고 있던 관측자가 B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거꾸로 이제 B에 타고 있는 사람이 A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그 관측자들이 느끼는 속도를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A에 타고 있는 관측자가 B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그 상대 속도를 우리가 VAB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상대 속도예요. 자, 그래서 이 관측 대상의 속도인 VB에서 관측자의 속도인 VA를 빼서 우리가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속력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속도의 개념이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지금 두 사물이 모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동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준되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아준다면 이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A의 속도는 플러스 60, B의 속도는 플러스 8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그 각각의 속도들을 넣어서 실제 상대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B의 속도인 플러스 80에서 마이너스 A의 속도인 플러스 6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플러스 20km/h. 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A가 B를 바라보았을 때 지금 현재 플러스 20km/h의 상대 속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플러스네요. 플러스면은 기준되는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20km/h의 빠르기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즉 A와 B 둘 다 움직이고 있고요. A가 B를 쫓아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B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A가 봤을 때는 B는 시간당 20km씩 더 앞서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A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관측자 A는 스스로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B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상대 속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거꾸로 B에 타고 있는 사람이 A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상대 속도를 VBA라고 한번 해볼게요. B가 바라보는 A의 상대 속도.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관측 대상의 속도인 VA에서 관측자의 속도인 VB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관측 대상 속도 얼마? 플러스 60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얼마? 플러스 80. 자, 정리해주면은요 마이너스 20km/h가 나오네요. 그죠? 자,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20km/h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A는 실제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B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크기는 얼마? 20km/h. 그죠? 즉 A와 B는 둘 다 동시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B가 A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B에서 A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A가 점점 멀어져 버리겠죠. 그 멀어진다라는 게 자기보다 느려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A가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분명히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때 관측자가 보는 A는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 속도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또 다른 예가 나와 있거든요. A와 B 두 사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상대 속도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A의 속도는 플러스 60일 거고요. B는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80일 거거든요. 그러면 A가 B를 바라봤을 때 상대 속도를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이 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40이에요. 그러면 A가 B를 봤을 때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140km/h의 상대 속도를 가진다. 빠르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거꾸로 B가 A를 본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관측 대상의 속도 플러스 60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마이너스 80 플러스 60 마이너스 80이니까 플러스 140 나오겠죠. 그러면은 B가 A를 보면은요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빠르기는 얼마? 140km/h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상대 속도는 실제 속도랑 관계없이 관측자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물이 뒤로 움직여요. 아,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쟤네들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두 지하철이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럴 때 바깥쪽에 지나가는 지하철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도 이렇게 빨리 움직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반대쪽에 있는 지하철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이에서의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상대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관측자 스스로가 자꾸 정지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느끼는 속도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상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산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공식 어렵지 않습니다.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준다는 것. 단 속도 개념이라는 거 계속해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자, 이 상대 속도는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는 거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내신 문제에서나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냥 딱 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 문제를 맞고 가자.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 출제되기는 좀 힘듭니다. 대신에 다른 물리량의 계산에서 어떤 빠르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때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보자. 그럴 때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런 값들을 주어지거나 혹은 그래프들을 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물체의 빠르기를 어떤 기준이 되는 물체의 속도에서 더하거나 빼서 실제 빠르기를 계산을 하거든요. 따라서 공식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A가 B를 봤을 때 상대 속도가 플러스 20이다라는 것은 A보다 플러스 20만큼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B가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은 B보다 마이너스 20만큼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상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등속도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 학교 다니면서 학년에 따라서 계속해서 표현 방식이 좀 달라졌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배웠을 때가 아마 중학교 때일 거예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등, 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썼었습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등속 뭐가 같아요? 등 같을 등자잖아요. 이때 뭐가 같다? 속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속력이 동일해요. 자, 그러면서 직선이네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떤 사물이 빠르기도 일정하면서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에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가 등 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같다. 속도 무슨 개념이 있다? 빠르기와 방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은 빠르기와 방향이 같은 운동, 즉 앞서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공식과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공식 새로운 공식인가요? 아니에요. 거속시입니다. 그죠?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그래서 이동거리 S, 요 거리를 S라고 할까요? 요 S가 V의 속력으로 T 시간만큼 갑니다. 그랬을 때 속력, 거리 S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계산한다. 거속시예요.
그죠? 이 공식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시간 거리 그래프네요. 자, 이거 아까 우리 살펴보지 않았었나요? 시간이고요. 거리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 거리가 변하죠. 그런데 시간이 변할 때 거리가 일정하게 변하거든요. 그죠? 자, 아까 시간 거리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가 뭐다? 바로 속력을 의미한다. 혹은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어느 지점을 찍어보든지 간에 항상 그래프의 기울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벌써 이 그래프에서는 직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빠르기가 일정하면은 아, 얘가 지금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속력이라고 써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왜? 어차피 직선 운동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빠르기의 개념만 본다면 속력과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속력,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빠르기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얘가 속력 1m/s라고 합시다. 초당 1m 가는 거죠. 1초 뒤에 1m가 있을 거고요. 2초 뒤에 2m가 있을 거고, 3초 뒤에 3m가 있을 거고, 4초 뒤에 4m가 있을 거거든요. 자, 요 공식 잘 생각을 해볼까요?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며요. 그죠? 이거 등속 직선 운동에서 쓰는 공식이거든요. 여기 볼래요? X축 뭐예요? 시간이고요. Y축 뭡니까? 속도예요. 두 개 곱한다며요. 그 말은 X축의 변화랑 Y축의 변화 곱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시간 속력 혹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일정 시간까지의 아랫면의 면적은 뭐에 해당한다? 이동거리 S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동거리가 되든 변이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직선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프는 계속 나올 겁니다. 시간 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속력이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점 찍어가지고 두 지점에서의 직선의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다. 아니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죠. 근데 여기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어차피 그래프의 기울기 일정해요. 어디에서나 속력이 같다라는 거 이야기하겠죠. 또한 속력 변화 없으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아예 속력 그래프 자체, 이 시간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는 0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지금 이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도 가속도거든요. 근데 이 가속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정 시간 동안의 아랫면의 면적이 곧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그래프에서나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 시간 속력 혹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는 푼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속력 속도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상대 속도, 그리고 또 등속도 직선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전역학 파트에서 이 2단원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오늘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 잡고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엔 더 나아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또 다른 물리량 계속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